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양한 피부의 탈색과 하얀 반점이 백반증입니다. 질환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고요. 여러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백반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치료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보아의 샤인 위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반증은 피부에 나타나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지닌 탈색소성 질환으로 설명됩니다. 피부 군데군데로 피부색이 하얗게 되는 거죠. 미용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전염성도 아니고요. 치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질환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또 다른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정보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반증은 질환 자체 이해도 중요하지만 여러 오해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염성은 전혀 없는 질환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백반증은 이제 절대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요. 그래서 옮거나 옮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전염성은 전혀 없고요. 예.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어떨까요?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백반증이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 방법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백반증이라고 하면 이제 피부 군데군데 하얀 반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네, 의학적으로는 이제 네. 멜라닌이라는 이제 색소를 만드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네. 소실되면서 이제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피부색과 이제 뚜렷하게 대비되는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멜라닌 세포가 소실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주된 원인으로 이제 생각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체계가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이제 현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반응이 시작되는지는 이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현재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유전적인 소인에 더해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나 외상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상이 확실함에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병변이 이제 노출되는 부위에 위치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치료에도 잘 안 낫는다는 이제 선입견 때문에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질환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안 좋은 시선 때문에 아예 증상을 숨기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 좋은 시선들 때문에 이제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백반증은 이제 전염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 시선이나 이제 편견 때문에 증상 숨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이제 보통 이제 피부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변화 때문에 이제 네.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만큼이나 이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나 주변의 이해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발병 위험에 있는 나이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젊을 때 발생하나요? 백반증은 이제 사실 어느 연령대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다만 가장 흔하게 시작되는 시기는 10대에서 30대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10대에서 30대 사이가 가장 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럼 어릴 땐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이 들면서 발생 위험이 있는 건가요? 이제 백반증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있는 병이 아니고 네. 이제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든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후천적인 피부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주된 원인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이제 현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멜라닌 색소가 소실되는 후천적인 피부 질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멜라닌 색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탈색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탈색과 반점은 좀 다른 건가요? 멜라닌이라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이제 멜라닌 세포가
이제 소실되는 게 이제 백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에는 병변 부위에는 멜라닌이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네. 예. 증상은 어떻습니까? 피부 어디나 생길 수 있습니까? 또 이게 한 번 생기면 커지거나 점점 이렇게 퍼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백반증은 얼굴이나 손, 몸통 등 이제 피부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같은 자리에 머물기도 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지거나 다른 부위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네. 피부 어디나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위에 좀 많이 생기는 편인 건가요? 뭐 말씀드린 대로 어디나 생길 수가 있긴 한데요. 네. 또 뭐 이게 백반증 자체가 피부 자극을 받거나 뭐 압력을 받거나 다치거나 이런 데 또 잘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또 피부 반점 형태뿐 아니라 이제 모발이라든지 탈색도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백반증 이제 병변 부위에 털이 이제 하얗게 탈색을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래서 특히나 뭐 머리카락이나 눈썹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흰 털이 이제 피부 병변보다 먼저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머리카락이나 눈썹 부위에 생기면 이 부분이 하얗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얗게 보이죠. 백반증으로 하얀 반점처럼 나타나는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증세가 더 뚜렷해진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백반증 부위에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없으니까요.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데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주변 피부만 그을리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하얀 반점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색소 그 멜라닌 색소의 보호 기능이 없다 보니까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쉽게 이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햇빛에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외선 네, 그렇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한가요? 네. 자외선 너무 이제 과도한 햇볕 노출은 당연히 좋지 않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반증 병변 자체가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네. 자외선 차단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백반증도 초기부터 단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단계별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네. 대신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제 몸에 이제 반으로 나눴을 때 한쪽으로만 생기는 뭐 분절형,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전신형 같은 것도 포함되는 비분절형 같이 이제 형태로 나누게 되고요. 네. 또 이제 활성도를 보는데 막 번지는 거, 그래서 새 반점이 생기거나 또 퍼지는지, 아니면 이제 상처 부위에 이제 새로 생기는지, 뭐 붉은기나 가려움이 동반되는지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활성도를 보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침범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이런 거를 같이 고려해서 결국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죠. 네. 그럼 진단은 일단 육안으로도 짐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백반증은 이제 대부분 이제 피부 병변 보는 것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저색소 질환이랑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네. 우두등 검사라는 거를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두등 검사는 이제 특수한 자외선을 이제 피부에 비춰가지고 네. 이제 색소 변화가 더 이제 뚜렷한지 이제 보는 이제 검사고요. 네. 뭐 아프거나 뭐 아프거나 하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진료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제 검사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진단하거나 백반증 진단하거나 이제 뭐 병변 범위를 이제 보거나 그래서 치료하면서 반응 모니터링 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네. 예. 그럼 백반증도 초기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을까요?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이제 발생하지 오래되지 않은 이제 초기 백반증일수록 치료 효과가 더 좋다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증상 보이면 가능한 빨리 진단 받으러 오시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치료는 방법이 다양한가요? 또 병변 부위라든지 양상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치료 방법은 다양하고요. 네. 바르는 약이나 광선 치료, 이제 먹는 약 같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뭐 표피 이식 같은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할 수 있고, 네. 이제 보통 여러 방법을 함께 쓰는 병합 치료가 더 효과적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치료 방법은 병변 범위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전신형이나 이제 활동성이 있는 백반증에서는 보통 311 나노미터 파장인데 전신 단파장 자외선 B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 네. 국소 부위에 생기거나 이제 작은 부위 같은 경우는 병변에만 표적으로 치료하는 표적 광 치료를 쓰게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광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 2, 3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네. 피부 반응 보면서 자외선 양을 조금씩 늘려가고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반응이 있으면 치료를 계속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만족스러운 색소 침착까지 가려면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치료 기간은 꼭 필요하고 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1년 이상 지속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 외에 또 바르는 약제는 보통 이제 광선 치료랑 같이 병합해서 쓰고요. 네. 전신 약물 이제 먹는거나 이런 약제 같은 경우는 막 진행할 때 진행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 그 외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겠는데요. 보통 수술적 치료는 약물이나 이제 광선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이제 안정된 병변에서 보통을 고려를 하고. 네. 또 이제 특히 1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이제 분절형 백반증에서 좋은 결과가 좀 좋다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광선 치료는 뭔가요?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건가요? 광선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311에서 313나노미터 파장의 전신 단파장 자외선 비치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변 부위를 이제 노출시켜서 통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거고, 네. 뭐 이제 그 작은 부위나 국소 부위는 이제 뭐 엑시머 레이저와 같은 이제 표적 광치료를 써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주 2, 3회 꾸준히 사실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치료 반응 보면서 점차 이제 늘려가게 되는 거죠. 또 치료 기간이 좀 긴 것 같은데요. 네. 먹고 바르는 약의 경우에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테로이드 제제나 다른 면역 이제 조절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뭐 이제 장기간 사용하거나 하면 네. 또 이제 그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있게 돼서 보통은 이제 네. 막 진행할 때 백반장이 번지거나 할 때 이제 단기간 보통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네. 또 이식술까지도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피부 이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용적인 목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약간 이게 미용적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이제 백반증이 뭐 생명에 위협을 주진 않아도 물론 이제 피부 노출 부위에 있거나 하면 네. 굉장히 이제 그 환자분께서는 부담이 되시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시는 그런 질환이라서 네. 네, 단순히 미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네. 피부 이식, 이제 세포 이식과 같은 그런 수술적인 치료도 백반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적 방법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식술의 경우에는 자가 피부를 이식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반증에서 이제 시행하는 이식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가 이제 피부 이식인데 네. 환자분 자신의 이제 정상 부위에서 피부 부위에서 이제 얻은 이제 정상 피부나 그 피부에서 얻은 세포를 그 병변 부위에 옮겨서 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네. 근데 부위가 너무 크면 이식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제 치료 방법이랑 이제 병용해서 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적응증의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먹는 약도 드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백방증도 치료 효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죠. 꾸준하게 치료하게 되면 이제 네. 뭐 무조건 치료 안 되는 병이 절대 아니고요. 치료를 하면 이제 많은 환자분들에서 호전이 되십니다. 네. 백반증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외선을 차단해라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 외에 일상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생활 관리도 좀 중요한데요. 그래도 네. 같이 하시는 게 치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항산화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평소 야채나 과일처럼 이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스트레스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겠고, 또 흡연 같은 경우에는 체내 항산화제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외상이나 마찰이 있는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꽉 끼는 옷이나 신발, 뭐 이제 강하게 진동을 주는 뭐 전동 안마개 같은 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예. 그 외상이나 마찰 이런 부분에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장신구라든지 피부 자극을 주는 일도 피해야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때를 심하게 미는 것도 조심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꽉
꽉 끼는 이제 장신구나 뭐 액세서리처럼 이제 피부에 마찰이나 압박을 주는 거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네. 또 때미는 것도 심하게 미는 것도 피부에 강한 자극이 또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또 그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반증 환자분들은 이제 피부에 작은 자극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이제 최대한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외모 변화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져서 우울이나 불안으로도 이제 이어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심리 상담이나 지지 치료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반증을 숨기기보다 되도록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야 할 텐데요.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백반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짚어주시죠. 네, 뭐 이제 쉬운데요. 피부에 뚜렷한 하얀 반점이 이제 생겼을 때, 또 그 외에 뭐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부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거나 하면 백반증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반증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정보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볼까요? 비만에 대한 고민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배가 볼록 나갖고 이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이게 좀 불편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 뱃살 빼는 방법을 한번 조언을 한번 구하고 싶네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이제 신진대사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몸이 젊었을 때하고 이제 좀 틀리니까 이게 한 살 한 살 먹어서 이게 살 빼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이게 사람들마다 다 신체가 다 틀리겠지만 한 90에서 한 10kg, 100kg, 현재 100kg, 더 늘었어요. 한 3개월 됐어요. 지금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 타고 걷기 하고 있거든요. 등산하면은 한 6시간 정도. 원래는 운동하고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가 봐요, 이것이. 혹시 이거 사람들마다 다 신체의 조건 틀리겠지만은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순수한 운동 식단 말고 살 빼는 영양제나 지방 제거 수술 주사 그런 거 통해서 혹시 살 빼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까? 한번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신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100kg 이상의 체중이신데요. 단기간에 체중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중년의 비만으로 글쎄요. 나이살로 보기에는 체중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크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교수님,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2, 3개월 사이에 10kg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까? 이게 중년 이후 이제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 흔한데요. 근데 이제 불과 2-3달 사이에 10kg 이상 급격히 체중이 불어나는 거는 단순하게 좀 나이살로만 보기 좀 어렵고요. 뭐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뭐 과식이라든지 음주 같은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호르몬 불균형 같은 그 내분비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좀 살이 쪘다고 넘기지 마시고 뭐 검진을 통해 가지고 원인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뱃살을 걱정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검진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뭐 뱃살은 뭐 건강과 직결되는 좀 중요한 신호거든요. 네. 특히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지방과 같은 이 대사 질환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네. 결국에는 또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간 기능과 같은 이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네. 단기간에 또 체중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몸 상태를 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건강 검진 받아보라고 말씀 주셨고요. 근데 다행히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등산, 자전거 타기, 걷기. 등산은 한 번 할 때 6시간 이상 하신다고 하는데요. 역시 운동을 이어가는 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뭐 꾸준히 운동하고 계시는 건 좀 잘하는 습관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등산을 6시간 이상 하신다고 하면은 체력은 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심폐의 건강을 좀 지킬 수가 있고 네. 그 스트레스 해소에도 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만으로 좀 체중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제로는 먹는 그 칼로리를 줄이시는 식사 조절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은 이제 건강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요요를 예방하는 어떤 보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한 운동과 함께 이제 먹는 칼로리를 조절하는 식사 조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 음식 조절이 역시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기초 대사량에 대한 걱정도 하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이제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그 기초 대사량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양을 예전처럼 드신다고 해도 살이 더 쉽게 찌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사량을 이제 조금 이제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좀 단백질을 좀 충분히 챙기셔가지고, 그러니까 근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적게 먹는다 이런 거보다는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시고 네. 단백질은 조금 늘리는 식으로 하셔야지만 그 근육량도 유지하시고 대사량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잘 드신다는 건 소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습관적으로 아니면 많이 드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화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체중이 느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식습관이 큰 원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빨리 드신다거나 양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좀 즐기다 보면은 네. 본인은 소화가 잘 된다고 느끼셔도 결국에는 칼로리 과잉이기 때문에 네. 체중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화가 잘 된다 이걸 그 안심으로 여기기보다는 얼마나 먹는지 또 무엇을 먹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앞서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단기간에 늘었다면 검진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몸의 대사작용이라든지 검사로 살펴야 하는 수치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이 중성지방과 같은 지질 수치, 그다음에 네. 이제 간 기능하고 심장 기능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호르몬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게 단순하게 생활 습관 때문인지 네. 아니면 어떤 질환이 숨어 있는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체중을 빼는데 나름 노력을 하시는데 효과가 없어서인지 다른 방법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술적 치료가 고려가 되는 고도비만 상태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BMI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네. 이 BMI 수치가 35 이상이면서 뭐 고혈압,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BMI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좀 권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 체질량 지수 숫자만 보는 건 아니고요. 환자 전신 상태라든지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네.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BMI 수치와 함께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셨는데 고도 비만에 대한 진단도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 걸 텐데요.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BMI를 계산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라든지 혈당,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대사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심장이라든지 폐와 관련된 검사까지 함께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신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이 수술 같은 치료를 안전하게 또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심장 질환 이런 문제들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수술을 한다라고 해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런 기저 질환이 있는지 그다음에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화를 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종합적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혈압이라든지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고도 비만에 대한 치료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같은 기저 질환이 네.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수술 받으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체중 자체도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네. 이런 동반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취라든지 수술한 다음에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이런 혈압이라든지 혈당, 그다음에 심장이라든지 폐 기능을 관리한 다음에 치료를 이제 계획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의 확실한 신체 상태를 알지는 못하지만 고도 비만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지방 제거술이나 약물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하시더라도 네. 아직 고도 비만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 지방 흡입 같은 시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권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체형을 교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체중 감량이라든지 건강 개선 효과는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개인별로 좀 반응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진료하신 다음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생활 습관을 먼저 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연 주신 분의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이제 식습관부터 운동까지 좀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신다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무리해서 확 빼려고 하시면은 이게 또 요요가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네. 식습관도 조금씩 바꾸시고 운동도 생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시고 단백질하고 채소를 늘리는 식단,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수면, 그다음에 음주 줄이기가 기본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체중도 점차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장기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6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축농증 수술을 했거든요. 그 수술 이후로 이게 감기가 걸리면은 이 코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걸리면은 거의 한 2-3달을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코가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넘어가요, 목으로. 근데 그게 저는 엄청 고통스러운데 이비인후과를 가면은 그 누구나 다 코가 조금은 넘어간다. 그거를 갖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데 저는 그게 넘어가면서 이 여기에 이제 가슴에 코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침이 나면서 가래가 돼서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도 지금 그 증상이거든요. 에어컨 바람이 심하거나 선풍기 바람이 심하면은 이제 이렇게 기침이 나면서 지금도 음성이 제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 이게 한번 걸리면은 보통 2-3개월은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치료를 해도 약간의 이게 코 넘어가는 건 남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수하고 그냥 사는데 한번 이렇게 감기기가 있으면은 지금도 감기 걸린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지금 코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목에서 여기가 지금 가래가 지금 이렇게 제가 숨을 쉬면은 막 이제 숨이 차면서 그르렁 거려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래가 올라오는 거죠. 그 증상이 이제 단계로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맑은 콧물이 넘어가다가 약을 먹으면 이게 이제 누렇게 되면서 이게 끈적거리면서 이게 목에 달라붙어서 기침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예요. 네. 일단 축농증이 부비동염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이제 부비동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비동이라는 거는 이제 코 주위 얼굴 뼈 속에 있는 그 공기로 차 있는 빈 공간인데 네. 여기에 이제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네. 분비물이 고이게 되고 환기가 잘 안 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비동에 이제 세균이나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코가 막히고 콧물이 고여서 누렇거나 이제 끈적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침이나 가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통이라든지 얼굴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3개월 이상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으로 부르게 됩니다. 네. 끈적한 콧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름성 콧물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는데 네.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누렇거나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끈적해지면서 흔히 우리가 고름성 콧물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후비루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침이라든지 가래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뭐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비동염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감기 걸린 다음에 생기는 급성 부비동염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4주 이내에 다 좋아지는 편이고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1년에 뭐 여러 차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만성 부비동염으로 보게 됩니다. 네. 이런 급성과 만성은 그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네. 구분이 조금 중요한 편입니다. 네. 3개월 이상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럼 수술까지 진행이 되는 건 만성인 경우에 해당할까요? 몇 년 전에 이분도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 치료에도 좀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코 안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네.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 이 사연 주신 분처럼 몇 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만성 부비동염이 좀 반복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코의 안에 그 구조적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하셨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은 증상이 좀 오래되고 불편이 클 때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건 이제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약물 치료가 우선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호전이 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네. 항생제라든지 그 비충혈 제거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염증을 줄이고 환기를 도와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증상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생활 습관 관리하고 이런 약물로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충혈 제거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약인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부비동염이 있게 되면은 코가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 막힘을 좀 풀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더불어서 일상에서도 코 세척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같은 거 가지고 코를 세척을 하시게 되면은 네. 코 안 점막에 붙어있는 분비물이라든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씻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점막 자체를 좀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고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인 편입니다. 네. 생리식염수 말씀하셨는데 이런 세척을 할 때는 농도 조절이 중요하겠죠? 네, 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소금물이라든지 너무 농도가 높거나 자극적인 걸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네. 오히려 점막을 더 자극시키고 염증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농도 조절을 잘 하시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십니다. 네. 뭐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코 안의 구조적 문제를 교정하거나 이제 만성 부비동염일 때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환자가 느끼는 불편이 너무 클 때 고려가 되나요? 그렇죠. 일단 약물 치료하고 생활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코막힘이라든지 콧물, 그다음에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같은 증상이 계속돼가지고 네.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술은 이렇게 증상이 좀 만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코 안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염증이 반복이 되고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때 선택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편감이 클 때 수술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술 후에 조심할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통해 가지고 코 막힌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더라도 네. 염증이 다시 생기게 되면은 증상이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진료도 받으시면서 코 점막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요. 네. 필요하면은 약물 치료도 수술한 다음에도 같이 또 복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 코 세척과 같은 기본적인 관리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야지만 네. 재발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관리 강조하셨는데요.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다시 생길 수 있어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감기가 부비동염의 가장 흔한 아, 원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감기를 앓게 되면은 코 점막이 붓게가 되고 그다음에 환기가 잘 안 되면서 네. 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감기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손도 잘 씻으시고 네. 휴식이라든지 적절한 습도 유지가 큰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네. 또 사연 주신 분은 후비루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코가 목 뒤로 넘어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그러니까 코에서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후비루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후비루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침이라든지 가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증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특히나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만성 부비동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에 뭔가 이물감이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비루가 생기게 되면은 뭐 단순히 콧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기침 가래가 생길 뿐만 아니라 목에 좀 이물감을 느껴질 수가 있고 이게 심하게 되면은 숨이 찬다든지 목이 잠기는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막힘, 이물감, 뭐 목소리 변화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치료를 받는 걸 반복하는 것 같은데 후비루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후비루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이 콧물하고 염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꾸준히 좀 치료를 해야 되고 네. 감기를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를 하시고 네. 평소에 좀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가지고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도 이런 반복이라든지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강세척도 도움이 된다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도움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식염수로 코를 씻어주게 되면은 네. 이 코 안에 붙어 있는 분비물이라든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점막 자체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농도를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네.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증상도 줄어들고 네. 재발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강세척 같은 경우도 어떤 습관처럼 이어가시게 되면은 네. 이런 후비루라든지 만성 부비동염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종의 순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